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2회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파의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음파의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에서 가장 느리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단단한 고체로 보시는 것은 1번의 뼈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초음파의 선속을 저주파에서 고주파수로 변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면서도 여기에 대한 변화까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문제를 낼 수 있고 거기다가 변별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저랑 같이 주파수의 변화와 함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피부에 가까운 쪽까지 음파가 전달이 됩니다. 반면 저주파수, 주파수를 낮게 쓰게 되면 깊은 곳까지 전달이 되고요. 이 파장이 길어지게 돼요. 반면 고주파수를 쓰게 되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지만 분해능이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분해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저에서 고로 바꿔주게 되면 분해능이 좋아져야겠죠. 2번은 틀렸고요. 3번 투과 심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고주파수는 멀리 못 가니까 투과 심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굴절 증가라 되어져 있는데 이 굴절이라는 요소와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전파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바꾸면 뭔가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속도도 빨라질 것 같잖아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주파수가 바뀌는 것과 속도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절과 속도 관계없다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면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음파의 빔 형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정리한 그림이에요. 보면은 2MHz에서 4MHz로 주파수가 증가한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근거리 음장이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같이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음파가 모여드는 이 집속되는 영역이 더욱더 자세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근거리 음장이 증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음파가 모여드는 집속도 향상이 되어집니다.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굴절은 관계없다고 설명드렸고요. 분해능은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투과 심도는 고주파수에서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근거리 음장이 증가한다. 정답 4번이네요.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은 근거리 음장이 증가하게 되고 초점 영역, 이 집속이 잘 되기 때문에 초점 영역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주파수의 변화와 따른 전반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궁 초음파 검사에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대요. 그 다음에 방광 내 소변을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다시 말해서 소변을 채우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가능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소변을 채워도 되지 않는 검사는 경질 탐촉자로 검사하는 것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식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생식기 특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장치의 수신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의 평화라 정류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수신기의 기능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평화라, 정렬한 표현 나오게 되면은 한 가지만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러한 표현은 복조와 연관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설을 통해서 수신기의 5가지 기능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신호가 증폭되는 구간입니다. 음파가 갔다가 수신기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되돌아온 신호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신호로 증폭해주는 과정이 첫 번째 수신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를 조금 더 크게 증폭해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상 단계예요. 음파를 증폭해주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은 높여지게 되고 특정 구간은 증폭이 적게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균일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이 보상 단계,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신호를 증폭한 다음에 이 증폭을 균일하게 보상해 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압축이에요. 이렇게 보상까지 진행된 신호가 조금 더 적절한 사이즈로 좀 컴팩트하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되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과 연관되는 초음파 장치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증폭 같은 경우는 게인 컨트롤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보상은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TDC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이 동적 범위와 연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까지 각각 짝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복조인데요. 문제에서 풀어본 것처럼 이렇게 얻어진 압축된 신호를 평활화시키고 정류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디지털적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과정이 복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파 과정이 있어요. 재파 또는 제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류화한 신호 중에서도 잡음을 제거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기에 관련된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5가지 기능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핵심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반사 정도를 저에코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하이포 에코익 하다가 저에코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에코프리하다와 3번 어네코익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무에코하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에코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번 아이소에코익은 동등 에코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에코제닉하다의 표현은 영상에서 좀 밝게 보여질 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영상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에코도를 나타낼 때는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바탕에 있는 에코도가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준값과 비슷하게 보여지면 동등 에코, 이것보다 어둡게 보이면 저에코, 이것보다 밝게 보이면 고에코로 나타나게 돼요. 다음에 이런 에코도와 관계없이 그냥 아무것도 에코가 없는 상태를 어네코익하다, 무에코하다라고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종종 저에코랑 무에코를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값에 비해서 어두우면 저에코,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에코가 없으면 무에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이제 에코제닉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하이퍼 에코익하다, 이 고에코와 비슷하게 밝은 에코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고에코 같은 표현은 기준값에 비해서 밝을 때 쓰는 표현이라면, 이 에코제닉하다는 표현은 그냥 초음파상에서 좀 밝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구조물을 그냥 에코제닉하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정리하면 기준값에 비해서 밝으냐, 아니면 기준과 상관없이 그냥 눈에 띄게 보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도에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파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도플러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고요. 칼라 도플러든 파워 도플러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 파워 도플러는 빠른 혈류보다는 느린 혈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도플러 기법이에요. 2번 에일리어싱이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에일리어싱은 칼라 도플러에서 발생할 수 있고 파워 도플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혈류 신호의 방향은 파악할 수 없고요. 이거는 칼라 도플러에서는 가능해요. 4번 혈류 신호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4번이네요. 5번 보시면은 정확한 혈류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파워 도플러랑 관계가 없고요. 펄스 도플러라든지 또는 칼라 도플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칼라 도플러와 파워 도플러의 차이점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영상이 칼라 도플러 영상이고요. 옆쪽의 영상이 파워 도플러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라 도플러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탐촉자로 다가오는 색깔이 빨간색, 멀어지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돼서 혈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속도가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대략적인 혈류 속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파워 도플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깔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혈류의 속도 또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워 도플러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잔잔한 혈류를 검사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반접 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파워 도플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차이점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에 대한 초음파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볼 때 이 지방간에 관련된 문제가 왠지 오래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저랑 같이 간 초음파 영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상 간의 상태를 보면 매끄럽고요. 초음파 영상에서도 균일한 패턴으로 간 이미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지방 조직이 침착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 조직이 둘러싸고 있으면 당연히 간 내부에 있는 실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초음파 빔이 쭉 들어가다가 지방 표면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빔이 흩어지게 되면서 깊은 곳에 있는 초음파 영상은 이미지에서 잘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산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간 초음파 영상이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방이 침착되니까 내부 구조물은 잘 안 보이고 깊이 있는 구조물도 영상에서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산란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간 초음파 영상이 밝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간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침착이 되니까 오히려 크기가 커지겠죠. 1번 틀렸고요. 횡격막의 에코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은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이라서 에코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3번 간 내 혈관 음영이 분명해진다. 내부를 보기 어려워지고요. 4번 후방으로 갈수록 밝기가 증가하지 않고 이쪽 부분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어두워지게 돼요. 정답은 5번이고요. 간 실질의 밝기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산란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금 밝아지게 됩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신 영상이 정상적인 간 초음파 영상이고요. 균일한 간 실질이 보이면서 매끈한 횡격막도 보여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신장 구조물까지 명확하게 관찰이 되고 있어요. 옆쪽에 있는 지방간 영상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간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횡격막 구조물의 경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신장 구조물인데 간과 신장의 대조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에코도로 보여지는 반면 여기는 어둡고 밝은 에코도가 이 대조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간신 대조도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간과 신장의 대조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대조도가 증가하는 것이 지방간과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 실질의 에코도가 증가되어져 있다. 이런 포인트적인 부분들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성의 하복부 초음파에서 자궁과 고창자 사이에 액체가 모여있는 해부학적 부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더글라스 파우치 또는 쿨더사 또는 렉터 유터린 파우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생식기 특강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종양의 단단한 정도를 색으로 나타내는 탄성 초음파 검사가 적용되는 부위로 옳은 것은? 탄성 초음파 검사는 피부에 가까운 구조물은 모두 평가할 수 있어요. 선형 탐촉자,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장기는 모두 탄성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방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갑상선 초음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골격 초음파도 리니어 프로브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성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탄성 초음파는 유방 초음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가까운 조직은 모두 평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만 참고적으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탄성 초음파 영상이고요.
말 그대로 조직의 탄성도를 통해서 조직이 단단한지 또는 소프트한지 이거를 구분해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녹색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부드러운 형태고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단단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탄성 초음파를 적용해 봤더니 파랗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 단단하고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영상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탄성 초음파를 적용해 봤는데 빨갛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운 상태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구분할 때 탄성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산부인과 영역 검사에서 초기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임신낭의 존재거든요.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신 초기와 중기를 구분할 때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 초기에는 그만큼 구조물이 굉장히 작겠죠. 뭐 임신낭이라든지 뭐 태아가 형성되더라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뭐 태아 모양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신 중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태아가 성장된 상태예요. 그래서 머리뼈도 있고요. 그리고 복부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뭐 팔과 다리뼈 구조물까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배둘레를 측정한다. 복부의 둘레를 측정하려면은 임신 초기보다는 중기 정도는 돼야겠죠. 다음 넙다리뼈 길이, 피머랭스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머리뼈 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지만 2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보기들을 측정할 수 있게 돼요. 반면 머리 엉덩이 길이, 좀 사이즈가 작은 크기죠. 또는 임신낭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측정될 항목이다. 이렇게 좀 크기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초기와 중기를 구분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전처치 필요 없고요. 보통은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3번 도플러 모드로 혈류 속도를 평가한다. 정답 3번이네요. 자, 심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A모드가 아니라 M모드를 평가하게 되고요. 5번 10MHz가 아니라 5MHz의 부채꼴형 탐촉자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정상간 에코를 나타내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보시면은 간 실질도 잘 보여지고 있고 신장 구조물과 횡격막까지 적절한 형태의 에코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A번과 C번에 대해서 중등도 지방가염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횡격막이 잘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간 실질 내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중등도 지방간의 특징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번 보시면은 모리슨 파우치에 복수가 채워져 있대요. 보시면은 이쪽에 간과 신장 사이에 여기가 모리슨 파우치거든요. 약간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액체가 채워진 정도가 조금 미세하게 채워져 있어서 명확하게 뭐 간경변을 의심한다든지 복수가 많이 채워져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에요. 물론 복수가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학생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뭐 간경변이나 이런 상태를 유추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보기인데요. 보시면은 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종양성 물질이 약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걸 통해서 간 내부에 종양이 의심된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자암에서 전이된 간암 이 부분은 영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뭐 과거에 뭐 이자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히스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영상만 보고 전이된 간암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영상이 주어지고 여기다 종양을 놓은 다음에 이거는 뭐 암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잘못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만 보고 뭐 이게 암인지 양성 종양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누가 봐도 뭐 범죄자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범죄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인 거지 뭐 실제로는 뭐 범죄랑 상관없이 굉장히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성질이 안 좋아 보이는 종양성 물질만 보고 이거는 암인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초음파 관련 문제 중에서도 초음파 영상 주어지고 이게 어떤 질병입니다. 단정하는 문제는 좋은 유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실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해설지를 보고 내가 2번 보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다. 이 보기 해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서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최장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구역인데요. A와 B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A는 GDA, B는 커먼 바일 덕트, 온쓸개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단순 암기 패턴이기 때문에 문제풀을 통해서 바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췌장의 머리거든요. 이자의 머리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쪽이 전방이고 여기가 후방이에요. 그래서 전방에 해당되는 작은 동그라미가 GDA, 후방에 있는 동그라미가 커먼 바일 덕트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상선 영상이죠. 갑상선 오른쪽 옆, 왼쪽 옆이고요. 왼쪽 옆 후방에 식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한 부분은 식도 구조물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영상도 출제가 잘 되는 패턴이라서요. 이 부분도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는 신장 영상 중에서도 장축 이미지, 쉽게 말해서 길게 이미지를 얻은 영상이고요. 이거는 단축 영상, 신장의 짧은 단면도를 얻은 영상이에요. 보시면 A는 콩팥의 단축이 아니라 장축이죠. 길게 보이고 있으니까. 자, A는 왼쪽 간을 음양창으로 한다. 지금 위쪽에 보이는 거는 간의 오른쪽 옆이에요. 2번은 틀렸고요. 3번, B에서 콩팥 동맥의 관찰 어렵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콩팥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콩팥 동맥이든 콩팥 정맥이든 이 영상에서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B는 지라를 음양창으로 얻은 왼쪽 콩팥 단축 영상이다. 정답이 이제 4번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만 보고 이게 지라인지 또는 왼쪽 콩팥인지 여기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이게 지라인지 또는 이게 왼쪽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영상에 왼쪽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든지 여기가 지라임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문장이라든지 단서가 제공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영상만 보고 이게 지라인지 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4번이 정답으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라인지 알 수 없고 왼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모두 고주파수가 아니라 저주파수 볼록형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콩팥을 길게 본 영상이고 요거는 짧게 본 단축 영상이다. 이 정도 구분해 주시고요. 이 단축 영상에서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잘 볼 수 있다. 이 정도 내용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장 초음파 영상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국가고시에서는 안 나왔던 패턴이라서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올해 이 단면도가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복장뼈 주위 짧은 축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파라서널 숏 엑시스 뷰인데요. 여기서 관찰되는 레벨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파라서널 숏 단면도 하면은 이렇게 심장이 도넛처럼 보이는 이 단면도가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레벨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대동맥이 보여지는 단면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정답은 5번이고요. 대동맥 판막 레벨에서 얻은 파라서널 숏 엑시스 단면도가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까지 출제됐던 국가고시 문제를 보면은 흉골연 단축 단면도, 파라서널 숏 단면도 같은 경우는 중간 높이에서 얻은 이미지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 높이가 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모두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높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대동맥 높이에서 얻은 위치고요. 보시면은 이쪽에서 단면도를 얻었을 때
대동맥 판막의 일부가 영상에서 관찰되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은 심천부 위치, 에이펙스 쪽에서 얻은 단면도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대동맥 높이에서 얻은 이미지는 가운데 대동맥 판막이 있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골현 단축 영상 중에서도 대동맥 높이에서 얻은 영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영상이죠. 승모판 높이에서 영상을 얻게 되면은 좌심실과 함께 가운데 승모판막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천부 높이에서 영상을 얻게 되면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아지는 좌심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높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지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온목동맥 도플러 검사로 A를 B와 같은 영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처리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내용인데요. 반접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3년도 에듀 모의고사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해설 강의 참고하셔가지고요. 자세한 설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접 현상 제거하려면 주파수를 내려줘야 되고요. 기준선은 내려줘야 되고 펄스파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연속파로 바꿔줘야 됩니다. 음파의 출력 조정은 상관없고요. 펄스 반복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반접 현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